엄마, 요양원 가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박영옥입니다. 4개월 전 저는 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25년 동안 혼자 지켜온 이 집,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들, 베란다의 화분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고요?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지난번처럼 또 어지러움으로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아들의 걱정이 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이틀 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심장 상태가 더 악화되었고 의사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은 전문가들이 계속 살펴드릴 수 있어서 안전하세요. 안전,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저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 김진희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이야기를, 늘 웃음이 가득했던 그분의 눈빛이 공허해진 모습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는 없다고. 나를 위한 내 삶의 방식에 맞는 다른 대안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 운명처럼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해결책,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양원 말고 더 나은 선택지를 찾고 계신다면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야. 진희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손주들도 학업에 바쁘고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었습니다. 어머니, 결정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요양원 팸플릿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사실 요양원에 들어가는 노인의 70% 이상이 우울증을 겪는다고 해요. 친구 이순희 씨가 알려준 통계였어요. 그녀의 언니도 요양원에 들어가신 후 식사를 거부하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책상 서랍 속 요양원 책자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설 내 하루 일과표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체조, 11시 프로그램 활동.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삶. 그곳에서 과연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창가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그 나무처럼 제 인생도 아직 열매를 맺을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뜻밖의 사고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마시던 녹차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그 모습에 잠시 시선을 뺏겼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발이 거실 카펫 모서리에 걸렸고 균형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쓰러진 지 6시간이 지나서야 저녁에 들르기로 했던 수진이가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척추에 미세 골절이 있고 고관절 부위에 심한 타박상을 입으셨습니다. 당분간은 움직임을 최소화하시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꽤 심각했습니다.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병실에서는 매일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아들 민석이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처럼 또다시 넘어지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경기도에 새로 생긴 행복나눔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충분하대요. 병실에 세 자녀가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요양원을 알아보고 비교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막내 아들 재현이가 태블릿을 들고 와 요양원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는 개인 욕실이 있는 방도 있고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교실도 있고요. 아이들의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직장이 있으니 저를 24시간 돌보기는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요양원, 그곳에 가면 이제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옆 병상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78세의 장미자 할머니는 한 달 전부터 입원 중이셨어요. 자녀들이 요양원에 가라고 하네요. 아, 그런 얘기구나. 나도 작년에 들었던 말이야. 결국 가보긴 했는데 장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달 다니다 나왔어.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데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할 수 없더라고. 텔레비전도 정해진 시간에만 볼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양념 간장도 못 써. 병원보다 더 갑갑했어.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마다 창밖의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뒤뜰의 배롱나무가 매년 8월이면 분홍빛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작은 행복이었어요. 엄마, 일단 퇴원하시면 내 집에서 좀 지내보세요.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안전할 거예요. 수진이의 제안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만큼은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도 다른 형태의 자유 상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건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안전이 우선이라고요. 민석이의 진심 어린 걱정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녀들 모두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요양원에 간다면 그들은 안심할 테지만 제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병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곳에 가는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자녀들과 살기에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텐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퇴원 날짜가 다가오면서 수진이네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만큼은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평소 사이가 좋았던 막내딸 수진이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에 남편과 초등학생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32평형 아파트에 제 방을 마련한다는 것이 미안했지만 딸은 기꺼이 서재를 비워 제 방으로 꾸며주었습니다. 이삿날 2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그래도 평생 모아온 추억들을 모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큰 상자 5개에 제 인생을 담아 수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수진이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2주는 꿈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가 준비한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쌍둥이 은우와 은서는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제 방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사위도 퇴근길에 종종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세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과 겹치는 시간대여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간다든가, 아침 일찍 일어나 소리 내지 않고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다든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이들의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수진이는 아이들 공부에 신경을 쓰느라 더 예민해졌고, 저는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주방에서 차를 마시다가도 수진이가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이 부부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느라 바빴고, 저는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일찍 방으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제 방은 사실상 제가 유일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곳은 저를 가두는 감옥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을 사용하려는데 은서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먼저 써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요. 물론 양보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인 아침 7시 이전에 씻거나 모두 나간 후인 9시 이후에 씻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욕도 주말이 아닌 평일 낮에만 하게 되었죠. 사위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그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직장 동료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저는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방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그의 모임 중에 부엌에 나갔다가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미리 수진이에게 물어보고 일정을 조절하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쌍둥이 중은우가 거실로 들어와 친구들과 게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친구들이랑 게임 약속이 있는데 TV 좀 봐도 될까요? 제 드라마는 겨우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됐지만 손주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인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시부모님이 일주일 정도 머무르실 것 같아요. 근데 방이 말을 끝맺지 못하는 딸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었습니다. 제 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겠지요. 결국 그 주는 은서의 방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좁은 싱글 침대에서 10살 아이와 함께 자는 일주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허리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그 경험 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불편하고 수진이네 가족도 불편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서로에 대한 사랑마저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다시 독립하고 싶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은 싫지만 이렇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었답니다. 수진이네 집에서 독립을 결심한 후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반대했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대신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약속했지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비용을 걱정했지만 제가 30년 동안 모아둔 적금과 보험이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동네 요양보호사 소개소를 통해 첫 번째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김영희 씨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꼼꼼함에 안심이 됐지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월 급여 450만 원이라는 숫자에 잠시 망설였지만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와의 생활은 처음 한 달간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약 복용 시간도 꼼꼼히 챙겨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도라지, 무침을 손수 만들어 주시던 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식전에, 이 약은 식후 30분에 드셔야 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며느리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종종 전화가 왔고 그때마다 통화하느라 제 약 시간을 놓치곤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출산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에 당황했지만 소개소를 통해 곧 두 번째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40대 후반의 정미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김 씨보다 젊고 활기찼지만 경험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열정만큼은 넘쳐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와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주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고 밤에는 제 방 바로 옆에서 드라마를 크게 틀어놓곤 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종종 잊었고 청소도 대충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3번의 대화 끝에 개선되지 않자 결국 한 달 만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은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였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간호대학을 졸업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전문적인 케어는 정말 좋았지만 의사소통의 장벽이 너무 컸습니다. 할머니 지금 아파요? 어디 아파요? 마리아가 열심히 물었지만 제 미세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녀는 변비약을 가져왔지요. 또 다른 날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혼동하기도 했습니다. 2달 정도 함께 지내다가 마리아는 비자 문제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넷째 간병인과의 만남은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지만 그 후부터 그녀는 자주 지각했고 심지어 2번이나 밤 근무 중 잠들어버려 제가 화장실에 가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친구를 데려와 제 집에서 술자리를 벌이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2주 만에 계약을 해지했지요. 이렇게 4개월 동안 4명의 간병인이 바뀌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제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를 설명해야 했고 그들이 적응할 때쯤이면 또 떠나가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매달 450만 원씩 4개월 동안 1,800만 원이 나갔고 제 적금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역시 요양원이 최선일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간병인 바꾸면서 불안하게 지내실 수는 없잖아요. 민석이의 말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5번째 간병인을 구하기 위해 소개소에 전화했을 때 소개소 직원의 말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간병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24시간 상주하는 분은 더더욱요. 수수료도 인상되어서 소개비가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양원, 자녀와 동거, 간병인, 어느 하나 완벽한 해결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5번째 간병인으로 소개받은 최영숙 씨를 만났습니다. 65세의 그녀는 다른 간병인들과 달리 매우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지만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최 씨의 말을 쉽게 믿을 순 없었습니다. 최 씨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안전과 전문적 케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찾아본 곳 중 가장 평판이 좋다는 선호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입소 비용은 월 180만 원으로 깔끔한 2인실과 하루 3끼 식사, 기본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입소 첫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깔끔했고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방은 창가 쪽 침대였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룸메이트인 장명숙 할머니도 78세의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설계한 건강식으로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부터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 30분, 갑작스런 방 불빛에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들, 일어나세요. 활력 징후 체크할 시간입니다. 잠에서 덜 깬 상태로 혈압과 체온을 재고 6시 30분에는 모든 입소자가 식당에 모여 있어야 했습니다. 늦잠을 자는 건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평생 새벽잠이 많았던 저에게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직원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30분 안에 끝내야 했고 7시 30분부터는 아침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관절염이 있어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억지로 따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은 빽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0시 음악 치료, 12시 점심, 2시 미술 활동, 5시 저녁. 셋째 날,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개인 라디오를 켰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개인 오디오 기기는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휴식 시간이 아니에요. 룸메이트 장할머니는 이 상황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숨 쉬는 것까지 시간표가 있어요. 그녀는 2년째 이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화가였던 장할머니는 이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 물리치료를 요청했더니 회당 3만 원의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식사 중 영양보충제를 요청했을 때도 병당 5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주말에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 사용한 가족 면회실 비용으로 시간당 2만 원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옆방의 김하영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만 말했지만 장 할머니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식사 거부와 우울증으로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빈자리는 이틀 후 새로운 입소자로 채워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프라이버시의 부재였습니다. 샤워실은 반투명 칸막이로만 구분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노크 없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밤중에 불면증으로 책을 읽고 있으면 야간 간호사가 와서 취침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급격히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의 모든 것이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최간병인의 말이었습니다. 4주째 되는 날, 저는 요양원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퇴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곧 체념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결국 돌아오십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건 위험하니까요. 그의 말에는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꾸려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가방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는 단순한 기쁨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최간병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죠. 최간병인이 말한 다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녀의 사촌이 운영하는 세대 공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후 저는 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조언대로 매주 화요일에 가는 재활치료를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병원 재활센터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척추 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 있던 그날, 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무척 다정해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이런 곳은 항상 사람이 많아요. 캄보디아 억양이 살짝 느껴지는 부드러운 한국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소피아 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다 보니 그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8년 전 한국에서 유학을 왔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에 정착한 간호사였습니다. 지금은 이 병원에서 재활보조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치료 차례가 되었고 놀랍게도 소피아가 제 담당 보조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능숙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내내 저는 편안함을 느꼈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소피아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두 아이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7살 아들 렉사와 5살 딸 니콜, 둘 다 해맑게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 할머니가 그리워해요. 캄보디아에 계신 제 어머니를 4년째 못 만났거든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역시 손주들이 보고 싶었으니까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소피아의 가정 상황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현우 씨는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고, 최근에 새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생활비와 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희와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떠세요? 우리 집에는 방이 하나 더 있는데 할머니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순간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낯선 이민자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소피아는 진지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간호사니까 할머니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고 아이들은 한국 할머니를 만나서 좋아할 거예요. 저희에게는 월세 부담이 줄어들고
할머니께서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지내실 수 있어요. 요양원이나 간병인보다 훨씬 저렴하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피아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게 느껴졌지만 곧 이것이 최 간병인이 말했던 세대 공존 프로그램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예상대로 모두 반대했습니다. 엄마, 잘 모르는 외국인이랑 같이 산다고요? 너무 위험해요.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2번의 실패한 경험을 겪고 난 후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재활치료 날 소피아에게 일단 그녀의 집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소피아의 남편 현우 씨가 차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다. 엄마가 말한 그 할머니. 렉사와 니콜이 반갑게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환영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25평형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제게 보여준 방은 햇빛이 잘 드는 동향방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어 편리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소피아가 준비한 캄보디아 전통 요리 아목과 한국식 된장찌개의 조합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조합이 꽤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현우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진심으로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고 한 달 시범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지붕 아래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피아의 가족에게서 느낀 따뜻함과 진정성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자녀들을 제 집으로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세 자녀 모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소피아의 가족과 한 달간 시범 생활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법적인 보호장치로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에 세대공존 지원 프로그램을 문의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네 집으로 이사한 첫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가족과의 생활이 어떨지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제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작은 화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직접 골라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 간병인에게 지불하던 월 450만 원과 비교하면 소피아네 가족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월 6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방세 형태로 50만 원, 그리고 생활비 분담으로 15만 원을 내기로 했지요. 물론 제가 재활치료비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쓰긴 했지만 그래도 총 165만 원이었으니 간병인 비용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간호사 출신답게 제 건강을 전문적으로 챙겨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하고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었어요. 넘어질까봐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었고 샤워 의자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약은 식사 30분 후에 드셔야 해요. 제가 알람 맞춰 놓을게요. 병원 간호사보다 더 꼼꼼한 소피아 덕분에 한 달 만에 제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란 눈치였어요. 어머니, 요즘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더 놀라운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메뉴로 단체 급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합니다. 소피아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 했고, 저는 기꺼이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반대로 저는 캄보디아 요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맛본 노름바이젝이라는 달고기 스프는 생각보다 맛있었고, 롱차라는 캄보디아식 찹쌀떡은 우리 떡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은 한국과 캄보디아가 만나는 작은 문화 축제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렉사가 학교에서 배운 한국 전통놀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윷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통놀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질문이 저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한국 문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제가 어릴 적 즐겨하던 놀이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와 속담에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소피아가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 저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제가 렉사와 니콜의 한국 할머니라고 소개하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늘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소피아가 복도에 작은 센서 조명을 설치해 주었고, 비상시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제 방과 그들의 방을 연결하는 인터콤도 설치했습니다. 예전에는 넘어질까봐 밤에 물도 잘 안 마셨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제 머리를 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니콜이 학교에서 배워온 영어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고, 렉사가 좋아하는 과학책을 같이 읽으면서 제 뇌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게을리했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현우 씨가 주말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날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바빠서 함께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 나들이를 갑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한강공원, 서울의 명소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저도 관광객처럼 새롭게 도시를 경험했습니다. 3달째 되는 날, 소피아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추석에 저희 친정인 캄보디아에 같이 가실래요? 부모님께서 할머니를 꼭 만나보고 싶대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5년 인생에서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그것은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제 여권을 만들고 여행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양원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 오늘은 또 어떤 의미 없는 하루가 시작되나라는 생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제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에서는 그저 돌봄을 받는 환자였지만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할머니이자 소피아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할이 제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답니다. 소피아네 가족과 함께 지내던 어느 날, 소피아의 남편 현우 씨가 한 권의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다른 방식의 노후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며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빌려왔다고 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노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자 가족들과 함께 살며 새로운 삶을 찾은 사례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세대 공존 주거 모델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 프로그램은 2023년부터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세대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들에게는 안전한 주거 환경과 돌봄을, 이민자 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한국 문화 적응을 도와주는 윈윈 정책이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만난 주무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미 실천하고 계시네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주거 공유가 아니라 문화와 세대를 초월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김 주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만 지난 1년간 200건 이상의 세대 공존 주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민자 가족과의 매칭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더군요. 구청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신원 조회와 계약서 작성 도움은 물론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와 비상시 중재 서비스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쪽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우리도 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그 결과 월 15만 원의 주거 환경 개선 지원금을 받게 되었고, 소피아의 가족도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방문 상담을 해주는 것도 든든했습니다. 한 달 후 구청에서 주최한 세대 공존 주거 참가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태국 출신 영양사 가족과 사는 이명숙 할머니, 베트남 간호조무사 가족과 사는 김영자 할머니, 필리핀 물리치료사 가족과 사는 정순옥 할머니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소통이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잘 통하더라고요. 이명숙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들까지. 그 모임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델이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사회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도 세대 공존 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본과 싱가포르 등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대 공존 주거 모델에 참여한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 독거 노인보다 68%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42% 느립니다. 또한 이민자 가족들의 한국 사회 적응도는 일반 이민자 가족보다 평균 57%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정보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방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라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피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다음 모임에는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군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김 주무관은 다음 달부터 세대 공존 문화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며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한국 노인들이 이민자 가족에게 한국 문화를, 이민자들이 노인들에게 자국 문화를 가르치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소피아와 저는 즉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방문했을 때 저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노후가 아니라 서로 돕고 나누는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노후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네 가족과 함께 산 지 6개월이 되던 날, 저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주치의 이 교수님의 표정이 놀랍도록 밝았습니다. 박 선생님, 혈압이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네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고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의사의 놀라움은 당연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고혈압 약을 2종류나 복용하고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고혈압 약 1종류만 복용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건강 수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무게는 4kg 늘었고 근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에는 계단 한 층을 오르는데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소피아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30분씩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소피아가 가르쳐준 간단한 요가 동작을 따라하면서 유연성도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제 표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의 주름이 웃음 주름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계속 찡그리고 있었던 제 얼굴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소피아는 간호사 경험을 살려 저에게 맞는 식단을 꼼꼼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과 캄보디아 음식의 조화가 의외로 건강에 좋았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반쯤 데친 채소 요리, 콩과 견과류를 활용한 단백질 공급, 그리고 다양한 과일로 만든 스무디까지. 매일 다른 메뉴로 식탁이 채워지니 식사 시간이 늘 기다려졌습니다. 할머니, 이 스무디에 아보카도와 바나나가 들어갔어요. 관절에 좋대요. 제가 병원 영양사에게 특별히 배운 레시피예요. 수면의 질도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억지로 자야 했고 딸네 집에서는 밤새 조용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만의 생활 리듬을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베개와 매트리스도 제 체형에 맞게 특별히 준비해 주었고 방 온도와 습도도 세심하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인지 기능도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캄보디아어 몇 마디를 배우면서 뇌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소피아의 남편 현우 씨는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찾아보고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의 세대 공존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회적 교류도 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러 노인분들과 친구가 되어 때로는 함께 차를 마시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민자 가족들끼리의 모임에도 초대받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그저 돌봄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이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의 등교를 도와주고 현우 씨에게 한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소피아에게는 정통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국어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제 글쓰기가 많이 좋아졌대요. 렉사가 시험지를 들고 자랑스럽게 보여줬을 때 제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그 아이의 글쓰기를 도와준 것은 제가 평생 모아온 지식과 경험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족에게 한국 할머니라는 정서적 지지자가 된 것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고 현우 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따뜻한 차와 대화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저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의 관계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제가 찾은 가장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아네 가족과 함께 지낸 지 1년이 된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세대 공존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까지 모두 모였지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손수 담근 김치와 소피아가 만든 캄보디아 전통 디저트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파티 중간에 큰아들 민석이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양원을 고집했을 때 엄마가 다른 길을 선택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오랜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녀와의 동거, 간병인 고용, 요양원 입소. 그 모든 선택지가 제게는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대 공존 주거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저를 이토록 행복하게 할 줄은 그때의 저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월 450만 원, 요양원에 갔다면 월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텐데 지금은 월 65만 원의 주거 비용과 약간의 생활비로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적금을 해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처럼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 필요가 없었고 딸네 집에서처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제 페이스대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강좌가 끝난 후 몇몇 할머니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민자 가족과 함께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궁금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외국인 가족이랑 같이 사신다면서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의사소통은 잘 되나요?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 적응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객관적인 장단점을 모두 설명했지요. 제 이야기를 들은 몇몇 할머니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의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지역 신문에 제 경험담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구청에서 만든 세대 공존 주거 안내 책자에
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블로그를 만들어 볼까요? 할머니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우 씨의 도움을 받아 73세 새로운 가족을 만나다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제 일상과 경험, 그리고 조언들을 담은 글을 올렸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글쓰기에 재미를 붙였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하거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제 삶에 또 다른 보람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복지관에서 노후 대안 찾기 특강을 부탁받아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강당에 모인 60대, 70대 분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용기 있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둘러싸 주셨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소피아의 가족과 저는 더 이상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렉사와 니콜은 저를 한국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고 소피아와 현우 씨는 자신들의 부모님처럼 존중해 줍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때로는 작은 갈등도 겪지만 그 모든 것이 가족으로서의 소중한 경험입니다. 제 삶은 73세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모든 것이 끝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선택을 했을 때 제 인생은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했으니까요. 여러분도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해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용기를 가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